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고광철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에 비추어 달러원 환율이 너무 높다는 이유입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국민연금의 환해지와 해외 투자 조정으로 외환 시장에 구조적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발표합니다.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압박을 공개적으로 이어가는 가운데 차기 의장 인선을 통해 통화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는 케빈 워시 전 연준 이사가 유력한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릭 리더 블랙록 채권 최고 투자 책임자 등이 경합했습니다. 지난해 전 산업의 생산 증가율이 5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해 산업 생산 증가율은 0.5%에 그쳤는데 반도체 호황에도 건설업 부진이 컸기 때문입니다. 부진을 이어가던 소매 판매는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주택 6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벌써부터 서울시 등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에 대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 배제됐다며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가 공급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이라고 주장하는데 119 공급 대책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은 SBS BJ 앱과 유튜브에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SBS BJ 앱을 다운받아 시청하면 더 많은 정보와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수도권에서 부동산 공급 엔진이 사실상 꺼졌습니다. 인허가 실정은 전년 대비 4.9% 줄었고 분양은 8%, 입주를 나타낸 준공 물량도 13.5% 감소했죠. 정부는 이 같은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영끌을 하듯 도심 내 국유지와 유휴부지를 끌어모아 6만 호를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급 불안 심리 잠재울 수 있을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6만 호 공급 대책 나온다 했는데 발표가 됐습니다. 영끌을 끌어모으듯 국공유지, 유휴부지 다 모아서 짓겠다고 합니다. 시장 현장에서 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내용을 자세히 따져보기에 앞서서 이재문 소장님,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 또는 살려고 하는 실수요자들은 공급 대책을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기대 반 아니면 우려 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기대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쨌든 2026년, 2027년에 공급 감소가 부동산 가격을 급등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될 것이고 정부는 여기에 따르는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정의 불안감을 좀 해소시켰다라고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이제 공급이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가격 안정이라든지 수도권의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 요인인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의구심 반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지자체의 어떤 우려,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반발, 그다음에 이제 증가된 세대수만큼에 대한 어떤 인프라 부족이라든지 이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애초에 계획이 또 과거처럼 이렇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그냥 공론불에 그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그 의구심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대 반, 우려 반. 김효선 위원님께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거는 사실 공급 대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 발표될 때마다 좀 실망이다. 그런데 특히 이번에는 별 기대도 안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어떻게 발표하든 관심이 없다. 그런데 공급 대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시간이 걸리는데도 어떻게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너무 조급한 것 아닌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죠. 이제 공급이라는 게 네. 발표가 되고 뭐 지역을 확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다 보면 빨라도 뭐 7년, 네. 뭐 10년 이상도 걸릴 수 있는 게 공급이라는 거라서 예. 사실은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더라도 당장의 시장에서 그게 가격에 반영된다거나 수요자가 그거를 믿고 기다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지난 정권부터 공급 대책이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했는데 뭐 270만 호, 250만 호 대량 물량들을 공급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발표가 됐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공까지 이어지는 실적은 굉장히 부진하다 보니까 이번 정책에도 이제 과거의 학습 효과 때문에 조금은 기대가 덜한 부분이 있고요. 네. 반면에 지난해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 첫 공급 대책을 내놨을 때는 LH에서 하겠다는 그런 주체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되고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라는 게 좀 빠져 있어서 네. 굉장히 그 이후에 집값이 더 올랐었는데 그러니까요. 이번에는 그래도 어디에 얼만큼을 짓겠다라는 구체적인 언급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기대한 대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공급 대책의 내용 중에서 지금 가장 앞으로 관심이 많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용산 국제업무지구 만 가구를 짓겠다는 게 정부 생각입니다. 자, 이 만 가구 벌써부터 서울시에서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만 가구를 지으려고 하면 서울시가 마련한 당초 계획을 많이 바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 계획을 수립했을 당시에 이제 기반 시설이라든지 네. 어떤 그 인프라 시설들을 아마 6천에서 8천 가구 정도 기준으로 이제 도시 계획을 수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만 가구를 짓게 되면 이제 한 2천 세대 정도 증가가 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르는 이제 용량 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 그다음에 이제 교통 영향 평가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심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우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정부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추진 의지가 있고 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른 협조 의사가 있다라면 네. 뭐 그거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네. 문제지 네. 그것 때문에 사업 전체가 뭐 지연이 되거나 어떤 뭐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큰 요인은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서울시의 반응이 그렇게 좀 싸늘하더라고요. 몇 가지 전제 조건까지 얘기를 했는데 전혀 자기 입장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제됐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서울시가 요구한 거는 뭐였는데 왜 이번에 지금 뭐가 빠졌길래 뭐가 문제가 되길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 2024년도 11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를 보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같이 합의를 해서 빠르게 용산을 주도해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비창 지구에는 6천 세대 정도를 공부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때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화이트존 같은 단어가 언급되면서 이전의 용도 지역과는 굉장히 다르게 여러 가지 복합해서 쓸 수 있는 용도 지역 위주로 주거의 기능뿐만 아니라 거기가 워낙 입지도 좋고 또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요. 네. 뭐 업무나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이제 세계적인 그런 지역을 만들겠다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발표로 인해서 주거의 기능이 또 주거의 그 면적이 넓어지다 보니까 당초에 협의됐던 그런 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그 직전까지도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반영되지 않고 8,000호가 아닌 이제 10,000세대 정도로 발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상업지구로 만들겠다는 개발의 컨셉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뒤틀어진다.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닐까요?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도시 계획을 통해서 이제 어느 하나의 주거단지를 만든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지금 이제 강조하고 있는 기능들이 자족 기능입니다. 예. 결국에 뭐냐면 출퇴근용의 어떤 베드타운이 아닌 어떤 업무지구라든지 이제 상업지구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추진을 해서 이제 도시 내에서 어떤 직주 근접이 가능한 어떤 그 도시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많은 도시공학자들의 어떤 로망이기도 하고 그거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제가 봤을 때 서울의 가장 큰 당면 문제는 네. 주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주거를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주거에 대한 시민들 또는 이제 그 가격에 대한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기능들이 상당히 이제 기능을 할 거라고 이제 보는데 예.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표방하고 있는 용산은 이제 국제 업무지구로 업무지구,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사실은 이 국제업무지구가 벌써 나와갖고 이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용산을 들었다 놨다 한 게 서너 번이 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금 땅 한 평 못 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의 어떠한 그 협의와 어떠한 의논과 논의들이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우리는 기존 원안대로 서울시에서 만든 거는 국제업무지구를 만들 거니까 우리는 국제업무지구를 만들기 위해서 나머지 정부가 발표한 거는 우리는 인정 못하겠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행위는 태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예. 또 주민 반발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나 네. 정부의 역할과 정부와 민간 또는 어떠한 이 그 단체들의 어떤 역할에서의 거버넌스 역할을 주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지자체 아니면 정부의 기능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발표한 지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네.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이 우리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원안을 고수하거나 이런 난항이 많다라는 거는 책임 있는 당국자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고 그렇다면 정부는 서울시의 반대와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이런 이견들이 많이 예. 나온다 그러면 그 사업을 들어본다 그러면 예. 과연 대한민국에서 이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좀 저는 우려스럽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 입장이신데 만약에 이렇게 바뀐다면 원래 착공 계획이 어제 발표되기는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첫 삽드는 게 2028년이었습니까? 2027년, 8년. 네, 그러면 지금대로 갈등이 뭐 쉽게 조정이 만약에 안 되면 이 자체가 혹시 뭐 몇 년, 2, 3년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얘기가 나온 게 1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도 착공 시점을 바로 앞으로 내다봤지만 지속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또 서울 예. 뭐 시장이 바뀌던 이제 정부가 바뀌던 그때마다 개발에 대한 컨셉이 계속해서 변경되다 보니까 계속 늦어지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예. 입장차가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은 아무래도 주택도 있지만 네. 서울시 자체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용산이 지금 빈 땅도 많고 또 입지가 굉장히 좋다 보니까 주거뿐만 아니라 복합 개발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예. 강한 거고 네. 국토부는 당장의 주택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또 여론에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조금이라도 주택 수를 늘리려고 하는 게 협의가 안 된 거라서 예. 국민들한테는 협의가 안 된 부분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서 그러니까요. 어떤 방향으로든 빨리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급 대책을 기대했던 이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에서는 국민들은 조금 실망스럽게 서울시와 정부, 물론 중앙정부와 지자체지만 본인들의 각자 입장에 따라 싸우고 있지만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합의를 좀 진즉하고 발표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것뿐이 아니잖아요. 지금 또 태릉, 노원구 태릉 골프장 부지에도 이제 짓겠다. 여기가 뭐 원래 만 가구입니까 여기는? 예, 원래 만 가구에서 다시 5천 가구로 들었다가 이제 이번 발표는 한 6,800가구 정도 6,800가구. 하겠다 그러니까 세대 수는 한 1,800세대 정도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어떨까요? 여기는 6,800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여기도 상당히 교통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저기 상계동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기에 이제 교통 혼잡도가 되게 높죠. 그다음에 간선도로 쪽에 혼잡도도 늦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라든지 이제 간접 시설들을 확충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전제 조건입니다. 예. 전제 조건이지만 태릉 CC 부지 일대에 이제 태릉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세계 문화유산 청하고 이제 정부하고의 이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그 문화청과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협의가 논란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주민들의 반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관철할까가 이제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입지에서는 뭐 용산도 마찬가지로 우수 입지지만 태릉도 아주 우수 입지로 꼽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무척 높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의원님은 이 태릉 CC 문재인 정부 때도 강력한 주민들의 반대로 이게 무산이 됐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부는 물론 발표했습니다만은 계획대로 될 수 있는 많은 걸림돌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 네. 돌파가
가능할까요? 그 말씀하신 대로 만 세대에서 이제 5천 세대로 줄고 그 이후에 사업이 부진했던 이유가 교통이 거기가 조금 열악한 편이다 보니까 네. 인프라를 확충하다 보면 그만큼 비용이 굉장히 크게 되잖아요. 근데 그 줄어든 5천 세대로는 그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서 거의 포기를 했던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저밀로 개발하는 게 오히려 약간 경관을 해친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예. 그걸 일부 용적률을 조금 그 완화를 하면서 고밀로 개발하면서 7천 세대로 늘어난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이게 주민동이나 이런 것들도 그 유산청 그 세계 유산에 대한 영향 평가 평가를 이런 다 것들은 받아야죠. 아직 받기 전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으나 아직까지도 넘어야 할 산을 하나도 넘지는 못한 상황이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계 문화유산 영향평가 이번에 그 종로 일대 종로 사갑니까? 그 세운 사구역인가 세운. 개발할 때 정부가 문화유산을 핑계로 해서 개발을 좀 제동을 걸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중앙정부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협의를 전제로 해서 이제 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제일 우려스러운 게 아까도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이것이 또 무산되는 거 아닌가라는 일단 그런 우려들이 있는 부분이 이제 왜냐하면 세운상가하고 너무 이제 스탠스가 반대 그러니까요. 위치에 있는 거죠. 한쪽은 설득할 수 있다, 하나는 문화유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정부의 어떠한 예. 설득 능력과 정부의 어떤 추진 의지가 이게 가미가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에는 상당히 난항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발표한 대부분의 큰 규모가 많은 곳들이 이렇게 지금 차질이 우려될 수 있는 상황인데 뭐 그나마 조금 기대할 바, 뭐 착공이 올해나 내년에 바로 될 수 있는 곳이 있기는 한 겁니까? 지금 어제 발표한 여러 동네를 저기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딱 어디를 짚어서 예. 어디는 빨리 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전부 다 지금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노력해서 연끌을 했고 또 그 이전에 이제 관공서나 여러 가지 관련 부처랑 협의를 시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냥 구두로만 언급된 거지 구체적으로 진행되기에는 아직은 미지수라서요. 네. 그리고 또 이제 84% 정도가 공공이나 뭐 국유주로 지금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 대한 협의가 굉장히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속도가 얼마나 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공급을 늘린 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최근 계속 오르는데 우리가 매주 통계를 내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최근 통계가 29일 기준으로 나왔던데 역시 상승폭이 서울 아파트 상승폭이 좀 더 커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제 0.31% 정도 상승하면서 이제 서울의 아파트가 한 50일째 연속 상승하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1년 내내 상승한 겁니다. 네. 그 1년 내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벌써 부동산 대책이 4번이 나온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이번에 어떤 공급 확대의 하나의 그 동기가 된 걸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네. 거죠. 그렇다면 이 대책이 발표되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논의되는 과정에서 서울의 주택 가격은 과연 떨어질 건가 아니면 횡보를 할 건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미미하지만 네. 이것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면서 착공을 기준으로 해서 발표가 난다라고 했을 때에는 예. 중장기보다는 조금 짧은 시각을 가지고 이제 그 심리적인 어떤 안정 요인이 확대되면서 주택 가격은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본다 그러면 당장에 네. 어떤 단기적으로 이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이 주간 아파트 동향만은 봐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을 텐데요. 지역별로 서울에서도 상승폭이 조금 다르는 뭐 강남이라든지 강남 3구라든지 또는 비강남 조금 두드러진 차이가 좀 있습니까? 최근에 집값 오르는 동향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강남 상구와 뭐 마영성 위주로만 가격이 치솟았다면 올해는 중저가 지역들도 같이 조금씩은 동반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문의가 들어오는 걸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고가, 뭐 고가 이상 선호도 높은 지역들 위주로 물어봤다면 예. 지금은 이제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서울은 떨어질 기미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 안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뭐 비아파트라던가 다른 중저가 구축 같은 것들도 문의가 늘어나서요. 사실 네. 투자나 투기 수요라기보다는 정말 그 생계를 위한 내 집 마련 수요가 굉장히 확실한 수요들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나 뭐 세제나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공급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 자, 부동산 시장의 공급 못지않게 관심이 세금입니다. 지금 5월 9일 끝나게 되는 양도세 중과 유예제도
이제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은 분명한 방침인데 이게 한두 달 뒤로 물린다. 이게 너무 촉박한 겁니까? 5월 9일로 딱 끝내버리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워딩이 갑자기 나오면서 이거 예. 갑자기 뭐야라고 하는 예. 부분인데 이제 제도적인 함의가 가지고 있는 거는 5월 9일까지 모든 거래가 완료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는 네. 잔금을 치고 그다음에 등기까지 되었을 때 이제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세금 감면을 받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이제 한 100여일밖에 안 남아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이 거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내보내고 예를 들어서 합의에 의해서 그나마 합의가 되지 않으면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네. 봐야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한 100여일이라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임차인에게 통보를 하게 되면 최소한 2달 전에 통보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또 대금 마련이라든지 대출이 지금 네. 옥죄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자금 마련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아마 한두 달 정도는 더 연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거에 대해서 최소한 네. 한 6개월 정도는 부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정책 당국에 좀 구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정책 당국의 고심이지만 일반 시민이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정책 당국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책이 이렇게 계속 유예될 거냐, 안 될 거냐에 대해서 일찌감치 국민들한테 예고를 해야죠. 국민들이 될까 안 될까 궁금해하면서 자신의 자산 거래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한두 달 더 연기해서 될 일인가 하는 반응도 있습니다. 조금 정부는 정책을 그렇게 알았더라면 신년 업무 계획 때 발표한다든지 뭔가 명확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반응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전통적인 그리고 절차대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예. 어떤 이제 SNS를 통해서 의견을 묻는 것처럼 이렇게 시그널을 던진다는 건 뭔가 이제 의견을 궁금해하고 거기에 대한 예고를 할 의도로 좀 보여지거든요. 예. 그래서 5월 9일까지가 이제 끝나고 유예를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어렵진 않은 일인데 예. 그걸 통해서 뭔가 정책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매물을 싸게 팔아서 네. 내 집 마련할 사람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시기가 조금 촉박하고 설을 빼고 하면 뭐 2달 정도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또 토어제 때문에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토어제도 지금 지역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려면 지금 그런 예고를 하고 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일단 좀 살펴보고 네. 그 이후에 토어제든 뭐 유예하는 그 기간이든 정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이 됩니다. 그러네요. 다주택자들인데 매물은 좀 내놓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과가 다시 원상복귀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시장으로 이제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본다 그러면 이제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 임기가 이제 올해잖아요. 그렇게 예. 된다 그러면 민간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양도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주택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일단 세제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방선거 이후에 아마 이루어질 거라고 저기 다들 예상이 그렇게 되죠. 말씀들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 집을 여러 번 사고 팔아보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 많이 하신 어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좀 더 보유세와 어떤 세제 개편이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하겠다. 그리고 네. 이제 일부는 증여로 이제 전환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대응 전략을 저는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걸로 인해서 다주택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는 또 좀 더 확고하게 네. 정책을 끌고 나갈 여지가 있으니까 일단 집을 내놔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물이 많이 나오는 그런 거는 현재까지는 좀 이렇게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청와대 홍보수석이 직접 얘기를 했네요. 매물 안 내놓는 다주택자들 후회할 것이다. 그만큼 이제 세금이 올라가니까 후회하기 싫으면 빨리 팔아라 그런 얘기인데 김효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후회할 정도로 세금 자체는 이렇게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이 2주택자, 3주택자들 견디기가 좀 어려울까요?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이미 과거에 어려웠던 걸 겪었던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예. 사실 문재인 정권 때는 양도세 그리고 종부세가 같이 굉장히 크게 오르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다주택자를 지향하면서 이제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문재인 정권 끝나고 나서 유예가 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매물을 팔든 아니면 증여를 하든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안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제 약간 좀 관심이 없거나
생각했거나 네. 아니면 조금 이제 안이하게 생각했거나 그런 분들일 텐데 그래서 매물이 이번 기회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까지 큰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 현장에서 체감할 때는 이렇게 종부세도 오르고 양도세도 강화된다는 걸 전제하에 네. 지금이라도 빨리 전략을 세우려는 문의가 사실 많아지긴 했습니다. 많아지는 거. 예. 어떻게 세우라고 좀 이렇게 추천하고 권하십니까? 어떻게 하라고? 일단은 명의를 다 분산하는 전략인 거잖아요. 명의를 네. 한 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걸 하려면 증여라던가 매각밖에 없는데 네. 매각은 사실 지금 가격을 낮추지 않으면 쉽지가 않으니까 그럴 의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증여도 사실 증여세를 자녀가 내야 되는데 그렇죠. 또 서울값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셔서 예. 어떻게 할지 모르는 분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상장을 이러지도 받더라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 참 옴짝달싹 못 뛰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일거주자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들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 양도세 이거를 조금 축소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일거주자들 좀 1주택자들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그러니까 지난 이제 뭐 이명박 정부에서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의 최대치가 한 30% 예. 정도 됐는데 그거를 어찌어찌한 연유로 인해서 이제 최대 80%까지 이제 올리다 보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당이득을 가만히 앉아서 이제 취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들이 장기 보유 네. 공제를 특혜를 받는 거는 네.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라는 게 이제 대통령의 워딩이었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한 개편 방안이 이제 이렇게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지금 뭐 당장 개혁을 해서 아니면 당장 제도를 도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네. 또 이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세제 개편에 따르는 어떤 전체적인 어떤 네. 이런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건드려야 될 부분이지 이것이 이제 뭐 령에 있다, 아니면 시행령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이렇게 손가락 뒤집듯이 이제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너무 많은 피해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선의의 피해자들이 나올 수 있기 불가피하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서 멀어져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 그렇죠. 세종에서 공무원이라든지 많겠죠. 그런 분들. 구제 수단이 만들어져야지 내가 부담해야 되는 조세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예측 가능성이 담보된 상황에서의 조세 개편을 통해서 네. 하나하나 이제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집을 팔으라고 안 팔으면은 뭐 무서울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하고 있지만 거래도 막아놓고 쉽게 얘기해서 다 막아놓은 상황에서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사람은 어떻게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은 이제 선거 이후로 할 거고 아마 그 전에 이제 령으로 이제 유예했던 제도 이제 중간은 시장에 이제 주는 어떤 위협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요인에 대한 워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발 세금을 바꾸려거든 좀 긴 시간을 두고 시장 국민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고 바꾸십시오. 이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이 조금 갑자기 바꿔버리면 아주 혼란은 빠지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KB국민은행에서 나오셨으니까 지금 은행 문턱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토지거래가제. 은행 돈도 안 빌려주고 세금 때문에 이 팔기도 어렵고 뭐 전반적으로 지금 들어갈 공급 물량도 좋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 뭔가 한쪽에 조금 여유를 줘야 되지 않느냐. 구멍을 좀 터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이 있던데.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대출도 잘 안 나오고 또 예. 세제도 취득세는 이미 지금 중과가 되고 있고 양도세, 종부세도 그리고 올해 안에 지금보다는 강화가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무주택자들도 그렇고 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팔지 못해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부의 방향성 자체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출을 풀 생각도 별로 없어 보이고 뭐 세제에 있어서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는 입장이라서 지금 현실적으로는 이 안에서 그냥 각계 전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각계 전투. 네, 그리고 이제 대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택이 없으신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나오긴 하지만 또 문제는
그런 주택들을 또 사고자 하는 선호도가 굉장히 낮은 게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의 정책도 그렇지만 이제 자산에 대한 민구 구조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갑자기 다변화되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사고 싶어하는 지역이나 뭐 유형이나 이런 게 너무 쏠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에는 매물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한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그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것만 보고 있어서 이런 게 더 가속화되는 것 같아. 이게 부동산 정책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뭐 경제나 다양한 정책들이 병행이 돼야 지금 이런 부동산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게요. 우리 이재호 소장님께 물어보고 싶은데 임대차 시장 지금 지난 한 해 동안 보니까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60%를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월세가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뭐 주거 환경이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지금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와 비아파트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비아파트는 이제 전세 사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전세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 심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아파트 분야에서는 월세가 대부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제 아파트에서는 이제 일단 그 월세 시장과 전세 시장이 좀 구분돼 있는데 네. 통틀어서 한 63%가 이제 월세 시장이다 그러면 순수하게 이제 전세 시장으로 보면 한 37%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전세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갈 거는 월세하고 올라갈 거는 뭐 불을 보듯이 뻔한데 이제 상승폭이 이제 월세와 이제 전세로 구분되어 있을 때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좀 더 깊이 고민을 한번 해보고 또 그런 토론의 기회를 한번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택 공급 못지않게 전월세 시장 안정 문제가 워낙에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공급 대책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이재문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가 장중 5,300을 돌파했습니다. 불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너무 오른 탓일까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은 물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퍼지면서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개인 자금이 대거 이동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는 ETF 시장, 박승진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실 실장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ETF 정말 많이들 얘기하던데 ETF로 자금이 많이 가고 있나 봐요. 네. 먼저 개별 종목보다 특히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에 많이 몰린다. 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이 좋을 때 또 특히 나타난 현상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수가 특히 신고가들을 계속 내는 과정에서는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부담감들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를 노리고 네. 투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 형태들이 매번 이 신고가를 뚫을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뭐 지금 시점은 뭐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네. 일부 좀 반도체 기업들이 특히 좀 크게 올라가면서 주도를 하는 장이다 보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이 지수형을 또 선택하셔서 조금 이제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들을 형태를 좀 선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최근 이 국내 주식형 지금 한 달 정도 이제 오늘로 거의 한 달 이제 마지막 거래일인데 네. 이 국내 주식형 ETF에 거의 7조 가까운 돈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7조. 예, 7조가 한 달새.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비교하면 얼마나 많이 늘는가요? 과거 대비로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이 시가총액도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자산 전체, 이 총자산 규모가 커지는 속도는 더 빠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빠른 속도로 지금 340조 가까이 지금 시장 규모들이 커지고 있는 네. ETF 시장 전체 국내 시장 규모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 마찬가지로 또 해외 주식형 ETF들도 한 6.5조 정도, 6조 5천억 정도가 자금이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패시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지수 추종형 ETF의 비중이 상당히 좀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런 이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수 추종, 아까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개별 종목 따라가기가 좀 겁나서 그런 거잖아요. 네네. 이 지수 추종 ETF 중에서 가장 순자산이 많고 네. 또는 가장 빨리 늘어나고 어떤 거예요? 일단은 사실 뭐 저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종목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지금 순자산 규모가 큰 종목은 이제 코덱스 200,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덱스 200. 예, 그래서 네. 지금 뭐 시가총액도 같이 커지고 있고 자금도 유입되는 부분이 동시에 좀 진행이 되면서 지금 거의 15조 원 가까이 규모가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크고요.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거의 비슷합니다. 이 가장 자금 유입이 빠르게 적극적으로 좀 자금 투입이 되고 있는 것들은 네. 뭐 사실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이 천스닥이라고 하는 코스닥. 좀 레벨을 예. 또 넘어서고 네. 정부에서도 이 코스닥에 대한 중요성들을 또 언급하시기 시작하면서 네. 이 코스닥 쪽으로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이 자금 이동이 좀 뭐 유입되는 속도가 를 넘어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코스닥 150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하는 ETF고요. 이 종목이 지금 한 달 동안 거의 뭐 1조 8천억 정도 예, 돈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코스닥 150, 1조 8천억 원. 유입은 속도는 가장 빠른데 이 코스닥 150을 2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네. 여기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맞습니다. 레버리지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네. 항상 기본적으로 선호하시는 이 종목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수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선택지들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레버리지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게 금융투자협회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그래요? 예, 예, 의무적으로 받고 투자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들이 또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교육은 간단해요? 예, 뭐 영상이랑 그 같이 교육 받으시면 되는 거로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끌었죠. 지수종 ETF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수익률 한번 볼까요? 작년 그리고 올해 어땠습니까? 네, 이게 뭐 어쨌든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종목도 저희가 코덱스 200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또 코덱스 200, 뭐 코스닥 150 지수를 추종한 ETF로 알려져 있고, 네. 이게 지금 뭐 사실 작년 코스피랑 뭐 당연히 비슷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익률이 거의 90% 정도 되는 수익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올해도 사실은 굉장히 또 많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30%대 비슷한 이제 그 상승률이 26%대까지 올라오고 있다. 네. 뭐 오늘 장까지는 반영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네. 약간 이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150 추종 ETF 같은 경우는 네. 뭐 작년에 한 37% 정도 좀 수익률 기록했고 네. 올해도 이게 더 빨라지면서 한 36% 가까이 수익이 나고 있다. 이렇게 좀 분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TF 수익률이 그 지수 자체보다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조금 더 높아요? 원래? 그건 그거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간다라 비슷하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 비용이라던가 약간의 포트폴리오 조금의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약간의 괴리가 위로든 아래든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수료 같은 건 비싸지 않나요? 수수료는 사실 이 코스피나 코스닥, 그러니까 S&P 500, 나스닥 이런 기초 지수들을 완전히 기본적인 대표 지수들을 추종하는 ETF들은 예. 사실 이 ETF 시장도 우리나라 그 엄청나게 지금 경쟁이 심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보수가 네.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ETF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 국내에서 단일 종목 ETF, 단일 종목의 주가를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예를 들면 삼성전자다. 그럼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 오르면 20만 원 오르게 이렇게 추종하는 ETF를 정부가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 해외는 이게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해외 투자하는 분들을 조금 끌어오겠다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미국 ETF를 사실 때 또 예. 가장 큰
포지션을 좀 차지하는 부분들이 또 레버리지 ETF들입니다. 그리고 레버리지 중에서도 이 개별 종목 ETF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테슬라 2배짜리, 그리고 뭐 엔비디아 2배짜리, 내지는 또 거꾸로 고버스라고 저희가 하는 네. 인버스 레버리지 ETF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거래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외국으로 투자 나가는 부분들을 좀 방어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네. 좀 시장의 의견들을 좀 같이 조합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삼성전자라든가 뭐 하이닉스 같은 이런 국내 종목들을 2배로 가져갈 수 있는 ETF들을 지금 준비가 하는 것들로 지금 이 결정이 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종목들은 홍콩에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 시장에는 지금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최대한 유출을 막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좀 잡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배 오르는 거로 추정하는 게 있으면 2배 떨어지는 아까 고버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것도 똑같이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인버스 형태도 동일하게 준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인버스 같은 경우는 뭐 1배짜리도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뭐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2배짜리 인버스 ETF 이런 식으로 좀 준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품은 증권회사들은 언제쯤 출시를 할 생각인가요? 제가 저희 지금까지 확인하고 네. 있는 부분으로는 일단은 2분기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늦어도 2분기요? 2분기 내에는 나올 수 있게 준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시고요. 예. 뭐 ETF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운용사에서 만들어서 상품을 상장하면은 증권사에서 이제 계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운용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좀 뭐 확인을 규정을 좀 정부가 미리 금융당국이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게? 예,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아예 막아놨기 때문에 예. 그 부분들을 규제를 좀 변경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2배까지 허용하는 거, 2배로 위아래로 허용하는데 네. 3배는 뭐 곤란하다, 좀 네. 부정적으로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는데 맞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3배도 있습니까? 미국이 3배짜리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미국도 사실은 제도가 지금은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사실 이게 3배짜리가 되면은 이게 뭐 하루에 혹시나 30% 넘게 움직이는 날이 생기면은 그 하루 만에 이 ETF가 상장 폐지가 되는 조건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3배까지는 사실은 그 국내에서도 일단은 좀 안 해주겠다라는 게 방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실 뭐 정확한 규정으로 보면은 네. VIR이라는 위험관리 기준을 가지고 200% 넘게 못 가져가는 이런 형태의 기준을 잡고 있는데 네. 이게 제도가 2020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에 상장된 종목 중에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종목 중에 예. 반도체 3배짜리 속슬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3배. SOXL이라는 티커의 ETF XOX. 이 네. 종목이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10년에 상장이 됐다 보니까 예. 기상장 종목들은 남겨놓고 규제를 바꿔서 네. 지금 지금 이런 종목들 지수 추정 중에서 3배짜리가 아직 미국에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우리 서학개미들이 많이 투자해요? 엄청 많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요? 네. 정말 대단하네요. 3배 이상 올라가는 쪽으로 이렇게 모험적인 투자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2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이런 상품이 나오고 아래로 떨어지는 고퍼스 상품이 나오면 혹시 이건 뭐 불안전 판매다 뭐 이런 논란은 없을까요? 사실 이게 ETF는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불안전 판매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적용하면은 뭐 이렇게 기준에 제가 이게 맞을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게 그건보다는 사전에 사실 이런 것들은 정책 당국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 아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사전 교육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수형 레버리지 ETF도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도 하려면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이제 온라인 교육 사실 뭐 굉장히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긴 한데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일 종목 ETF가 이제 레버리지 ETF가 상장이 되면은 이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거로 교육을? 예 맞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로 일단 좀 발표가 되어 있으면서 좀 더 심화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들어올 거고 사실 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1시간 정도 온라인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쉬워요? 예, 금방 끝날 수 있는 부분들이긴 해서 네, 일단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지금 이제 그 제도적으로 교육을 좀 더 의무적으로 가져가게 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약간 이제 고령층 투자분들께 이제 그 거래가 일어날 때는 예. 또 증권사들에서 이제 위험성 고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보조 장치들을 준비하도록 이렇게 좀 안내가 지금 되고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해서 자기 판단에 자기 책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뭐 이게 변동성이 높은 상품을 가입해 놓고도 이게 뭐 정기예금인 줄 알았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하는 고객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증권회사들이 조금 이 교육을 좀 철저하게 받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TF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아까 이제 지수 추종형 ETF 그리고 업종으로는 반도체가 상당히 주목을 끌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지수 추종 반도체 외에 조금 ETF 투자가 많이 늘고 있는 분야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은 지수 추종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뭐 지금 시장 끌고 가는 게 다 반도체다 보니까 그러네요. 사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상위권에는 지수와 반도체가 들어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상위권에서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들을 보면은 네. 이제 금과 은 아. 예, 그래서 금은 현물 ETF들이 지금 상장된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금 현물 ETF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은 같은 경우는 사실 선택지가 다양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선물 ETF만 상장이 지금 국내 증시에 되어 현물. 있기, 선물 예, ETF. 선물로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금은 현물, 은은 선물 ETF를 가지고 이제 거래를 좀 최근에 자금 유입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주식 뭐 섹터나 테마형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그 AI의 다음으로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네. 로봇 관련한 테마 ETF들이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정말 오랜만에 좀 이렇게 보여주는 2차 전지 부분, 2차 2차 전지. ETF들로 관심이 네. 쏠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 ETF보다 지금 보니까 금 현물 ETF보다 은 선물 ETF가 훨씬 많은데요. 네네. 상당히 은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 은의 상승률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예. 수익률이 조금 더 당연히 이제 그 가격을 추종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딱 수익률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보니까 ETF 상품도 많고 계속 상장이 돼서 과연 어떤 걸 골라야 될까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개인의 자신의 이제 보유 현금이라든지 전략이 다를 텐데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이게 그 위험 성향이라던가 사실 목표, 목적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투자별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예.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만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내 시장에 상장된 ETF도 1,070개 정도 종목이 지금 상장되어 있습니다. 1,000개가 넘어요? 예, 1,000개가 넘게 상장이 네. 되고 있고 매주마다 새로운 ETF들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택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처음에 기본적인 틀을 잡으실 때는 네. 당연히 이 지수 추종형 ETF들 중심으로 해서 이 분산 효과들을 충분히 가져가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으시는 게 좀 더 특히나 네. 처음 하시는 분들, 초기 하시는 분들, 좀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뭔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를 내고 싶은 뭐 테마형, 섹터형 ETF를 통해서 알파를 좀 가미하는 전략들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사실 ETF들 중에는 최근 한 3, 4년 동안 이 월배당 ETF들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월 배당. 예, 매월 그러니까 제2의 월급 이런 테마들이 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네. 분기 배당하던 것들을 또 월 배당 형태로 지금 ETF 운용사들이 많이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매월마다 배당을 하는 형태들도 뭐 커버드 콜부터 시작해서 배당주를 구성하는 거, 뭐 채권을 조합하는 ETF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서 목적에 따라서 네. 나는 장기 성장주가 좋다 그러면 테마 섹터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연금에서 할 거다 그러면 배당이나 뭐 채권형, 원합형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을 받으면 그 배당이 자동적으로 그 ETF에 다시 투자되는 건가요? 그거는 종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적으로 투자되면 뭐 복리 효과를 좀 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그런 상품도 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배당을 지금 최근에는 좀 이제 하는 부분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순자산으로는 코덱스 200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네. 늘어나기로는 코스닥 코스닥 150. 예. 어떤 걸 선택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이것도 사실은 지금 정부에서 이제 정책을 코스닥을 또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코스닥이 조금 더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좀 구조이긴 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실적 모멘텀은 일단 반도체 대형주들이 또 많이 가져가고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는 코덱스 200 쪽이 그래도 좀 코스피 200 쪽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ETF 투자에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박승인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해외 주식 분석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부동산 공급 대책이 또 발표됐습니다. 늘 그렇지만 관건은 속도입니다. 아파트는 빵처럼 찍어낼 수 없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의지와 실행력이 공급에 대한 믿음을 좌우하죠. 129 공급 대책 하이라이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10,000가구입니다. 당초 6,000가구로 계획을 짰는데요. 4,000가구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부터 서울시와 주민들의 반대합니다. 제대로 탁수될지 의문입니다. 공급에 대한 믿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경제 현장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